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첫 번째 발표는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조우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실은 오늘의 주제는 이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 당위성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추진 근거 및 사례, 그리고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식도 조사 결과,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자,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도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2.9%가 해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55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7%가 해안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로 부산, 울산, 인천, 그리고 창원 등 4개 도시에 50.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도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 특성을 살펴보면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인구의 증감 차이도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해안도시의 경쟁력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고 지역별로 편차로 심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시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7.2%인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아주 낮은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특히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처럼 10년을 주기로 그 주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옴에 따라서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지역 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양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제인 해양레저 산업은 많은 해양 도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전략 산업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양레저 산업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글로벌 그리고 우리나라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양레저 산업은 복합 산업입니다. 먼저 전방 산업인 해양관광 산업을 통해서 그 규모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해양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3,900억 달러 그리고 2030년에는 7,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OECD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이빙이나 보트 그리고 레저 피싱 등 해양 레저와 관련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함께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장비 산업은 한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형 조선 산업의 어떤 산업 규모와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규모는 해양수산업의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약 6조 원 규모로 우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과연 해양레저 산업이 전체 해양 경제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해양 경제 중에서 2위, 근데 그 비중은 한 33%가 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예를 들면 프랑스나 포르투갈 그리고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해양 경제에서 압도적으로 해양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30% 중반에서 40% 후반까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도시들은 공통의 많은 문제점들을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해양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해양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 신산업의 해양 관광을 활용한 산업의 다양성 증대 그리고 지역별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 간 경쟁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쟁 중심적인 접근은 결국은 해양레저 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의 생태계에도 악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양레저 산업에 있어서 핵심 아젠다가 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것을 해양도시들이 해양레저 산업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했던 그런 어떤 실적이나 노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의 파이를, 시장의 규모를, 경쟁력을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 해안도시 간의 협력적 접근도 아주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레저 산업체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도 개선, 규제 완화, 그리고 보험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점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추진 근거 및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는 결국은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를 통한 자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자원을 교환하며 판로와 시장을 개척하고 그리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지자체가 정부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도시 네트워크의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해양도시 간의 상호 협력입니다. 이런 해양도시 간의 또는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 사례는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헬스시티 네트워크가 대표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성취도 그리고 효율성을 높인 그런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례가 있는데 환동해권 해안도시 네트워크는 해안도시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환동의 본부장님도 아마 여기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간 경쟁에서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통한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일본의 광역 관광 네트워크가 대표적입니다. 보시는 F8 지역은 후쿠시마의 F, 그 다음에 이바라키의 I, 그리고 토치기의 T, 이 세 개 접경 지역을 FTI 이렇게 하는데 이 세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광 리조트 간 거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브랜드 프로젝트나 그리고 관광 교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서 이 FTI 지역의 관광객 증가를 약 40% 이상 끌어올린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거의 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해양레저 관광 거점 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 마그나 비즈니스 센터도 거점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양 치유와 관련된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거점을 육성을 하고 있고,
해중 레저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등 다양한 거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런 어떤 거점 간의 연결 그리고 협력,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은 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점 간에 1차적으로 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 기반도 마련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상생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의 어떤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책적 근거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은 해수부에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도에 마련된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번역간 전국 일주 가능한 바다 둘레길 조성,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헤이 오션 루트 구축이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마리나 항만이나 그 다음에 어촌밀 300을 통해서 각각의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통해서 마련된 해양 레저 공간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의체 구성이 그렇게 추진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7대 번역별 특성화 및 거점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처럼 섬을 연계해서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도시 간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한 사례는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마리나 산업 및 크루즈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구축이니 협의체 구축이니 지난 10년 동안 10년이 훨씬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해수부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추진했던 사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아시아 크루즈 협의체에 가입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해양의 자산을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하는 이유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되면 해양수산부의 연안 크루즈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제2차 마리나 한강 기본 계획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37개의 마리나 중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10개소 정도 됩니다. 하지만 마리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의 마리나 운영권을 부여하고 운영을 해서 성공 사례를 거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리나와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천 마리나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2차 해양수산 기본 발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차 기본 계획의 컨텐츠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리나 및 크루즈 관광 산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2차 해양관광 기본 계획이 2013년부터 추진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트 관광 컨텐츠 개발 그리고 동북아 마리나 허브 구축 그리고 동아시아 요트 크루즈 루트 개발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산업들도 결국은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한 노력 그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키워드 지난 16년 동안 계속해서 이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부각되었던 그런 어떤 키워드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 해수청 그리고 BPA 그리고 부산시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는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 사례는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서 관련 기관 간의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중간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동부가 마리나 항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나 다른 지자체가 거점 마리나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계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마리나는 그리고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정책적 근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어항마리나 및 어항마리나의 연결 및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헤이오션 루트 결국은 거점 마리나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리들 300이나 다양한 그런 어떤 해양 레저 공간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어항 마리나를 통해서 이 헤이오션 루트를 저는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간 연안 크루즈 개발과 관련해서 최근에 동해안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나 포항 등은 해안도시 간 연안 크루즈 개발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크루즈 항만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결국은 협력을 통해서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적 근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해안도시 간의 요트 대회 개최는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진 분야입니다. 제주, 전남 간의 국제 요트 대회, 그리고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 여기에는 전남, 그리고 경남,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 칠성 아리랑 요트 대회, 이런 대회를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확대되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더 다양한 해양레저 이벤트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 이벤트를 통해서 해양레저 산업의 홍보, 마케팅, 이를 통해서 해양레저 산업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공동 해양레저 축제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축제를 지자체 간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키마위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 위크, 우리 해양수산부가 아주 정책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축제는 2013년도에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개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동일한 브랜드를 가지고 포항시에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로 각 지자체에서, 각 해안 도시에서 축제를 공유한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사례가 이 키마이크라 할 수 있습니다. 해안 도시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고 하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미 있고 성공한 그런 어떤 축제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해양레저 산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해안 도시 간의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자, 학자, 여기에 오늘 다음 발표하실 홍정원 박사님께서도 결국은 도시 간의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부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비자, 관광객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7대 권역별, 예를 들면 거점 사업,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관광객들은 그 권역을 넘어서 관광 활동을 하고 있고 관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도시간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이 추진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부응하고 또 해양레저 산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간 국제 크루즈 관광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협력이 잘 된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해양 도시간 그리고 글로벌 도시간 협력이 잘 추진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은 주춤해 있는 상태이지만 이게 관광이 재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이 부분도 활성화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고 현재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그런 어떤 해양 도시 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이 계속 유지 강화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과 기능 분담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아젠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이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즉 해양도시 간에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7대 거점 이별 또는 특화 사업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또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해수부의 그런 어떤 정책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또 도시 간의 또는 번역 간의 그런 어떤 기능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도시간 공동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그런 어떤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 수요자 활동자를 위한 그런 어떤 플랫폼 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양레저 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그런 해양도시 간에 여기 오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실제 각 지역에서, 각 지자체에서 그리고 해양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구축의 어떤 필요성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협력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그리고 추진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해양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이 된다면 어떤 아젠다를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양도시가 직면한 어떤 공통의 문제점들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해양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도시 산업 개발 계획 또는 추진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해양도시 각자 추진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 많은 내용들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협력 체계, 해양도시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과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해양레저 산업 또는 해양레저 진흥법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측면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조사 대상은 해양레저 산업 전문가 및 산업체 종사자 70명입니다. 짧은 시간인 2005년 4월 23일부터 30일간 8일 정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조사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양도시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 12가지에 대해서 심각성과 공동 대응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심각성 수준이 높은 항목으로는 해양 생태 보존, 기후 변화, 그리고 연안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도시가 직면한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서는 해양 생태 보존, 그리고 연안 사고, 그리고 해양 자원 개발, 해양 관광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IPA 분석을 해봤더니 최우선 과제로 이런 것들이 노출됐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여기 IPA 분석에서도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해양도시의 오늘 우리 주제인 해양레저를 포함한 해양관광 개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양관광 개발에 따른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 심각성과 공동대응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양레저 관광을 개발하면 긍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가장 심각성 수준이 높은지 한번 살펴봤더니 혼잡 및 불평, 수질 오염, 그리고 해양 생태 파괴, 그리고 주민과 간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동대응 과정 대응의 필요성을 살펴봤더니 수질 오염, 해양 쓰레기, 그리고 해양 생태 파괴, 주민과 간 갈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IPA 분석 결과는 중요도 분석 결과하고 동일하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저는 해양관광 개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도시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해양도시들이 추진한 해양레저 산업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 중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한 11개 정도 도출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현재 수준과 그리고 현재 수준과 중요도를 살펴봤었습니다. 이 11개의 사업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국제 크루즈 관광 협력과 관련된 분야인데 나머지 11개 사업 또는 전략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도가 3점 미만이었습니다. 아주 만족도가 낮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분담, 그리고 도시간 국제 크루즈 관광 협력, 그리고 도시간 공동 플랫폼 구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제 크루즈 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수준을 유지 강화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우리가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현재 수준과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공동 대응 과제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형 장비 개발 및 확산,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해양레저 대중화 및 저비용 확대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들의 세 가지 카테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중요도는 해양레저 산업 보험제도 개선,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법, 해양레저 진흥법 제정, 그리고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선 과제는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과제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양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정책적 근거, 이론적 근거, 그리고 조사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안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도시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안도시 간의 협약 체결이 먼저 추진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 그리고 해안도시 간의 지속 가능성 포럼 개최, 그리고 액션 플랜 추진을 통해서 해안도시의 공통 문제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해안도시 지속 가능성 협약 체결을 우리 해안도시 간에 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근거는
유엔의 SDG,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14번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글로벌 도시들이 마리나나 해양에도 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속 가능성의 국제 표준에 따라서 마리나를 개발하고 축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해안도시 간의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육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안도시 간의 지속 가능성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어촌누출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최근에 추세를 보면 경관 협정이니 협의니 이런 것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안도시 간의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지속 가능성, 환경적인 측면을 공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첫 단계로서 협약 체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기업들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레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들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해양레저 관광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봤더니 해양 환경과 수질을 중요한 선택 속성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 지속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협약을 근거로 해서 해안도시 간의 지속 가능성 포럼을 추진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해안도시의 자원 개발, 워터프론트 개발, 그리고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국내 해안도시 간의 그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는 정부가 이 글로벌 도시로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해양레저 산업 유형별로 이 액션 플랜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실은 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업체에서 들으면 저한테 큰 소리를 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또 규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양레저 업체 또는 업종별로 해가지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액션 플랜을 우리 해양도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성과를 내는 그런 업체나 지자체나 해양도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업체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업체 자체적으로 비치 커밍 등 해양 환경 보호, 수질 보호,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노력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면 인정을 해주자라는 게 저는 인증제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발표 내용 거의 마지막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도시 간의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결국에는 가능하면 민간 주도로 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이와 관련된 지원을 측면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레저 관광 거점, 여기에서는 해양 치유 거점, 마리나 비즈니스, 해중 레저 거점도 다 포함해서 거점 중심으로 먼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을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로 확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동북아로 이것을 확산해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주도권을 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업종별 그리고 산학연구원 그런 어떤 조직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또는 협력이 실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구축된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결국은 구축된 네트워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은 해안도시 간 자체적으로 이런 자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의 해양수산부와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결국에는 이런 어떤 네트워크가 또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재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해양수산부 우리 과장님 그리고 실장님의 노력과 그리고 관심, 지원이 저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연구 결과, 조사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는 최우선 과제로 해양레저 산업 보험제도 개선, 그리고 레저진흥법, 그리고 제도 개선 및 규정 완화, 이런 즉 현재 수준이 낮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율이 너무 높다. 또 해양레저 업은 예를 들면 계절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업을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 보험의 요율이 너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그런 어떤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 업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해양레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본인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해양레저 업체와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논문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연구 보고서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들어보면 이 레저 보험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레저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업종 중에서도 관광과 관련된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업 중에 하나가 해양레저 산업 관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또 진입을 해보면 이 공간과 시설과 장비와 관련된 진입 또 규제가 또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뭐 단기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 관련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방안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진흥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진흥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올해 6월 달에 학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1,500개 기업, 해양레저 관광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영향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정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의 70% 이상이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광기업들의 코로나와 관련된 영향 분석하고 위기대응센터도 운영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폐업도 고려하고 있고 휴업도 고려하고 있고 전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제가 부산 관광기업 지원센터 센터장님 만나가지고 물론 거기는 한국관광공사에 직접 운영을 합니다.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애로사항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분이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잖아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해양경찰청 과장님한테도 수산레저 과장님한테도 직접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해양레저 관광 과장님도 주기적으로 만나서 포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움직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오늘 우리 해수부의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보험제도나 제도 개선 그리고 진흥센터 개선 어떻게 보면 다음 발표자인 우리 홍정원 박사님이 발표한 이 진흥법 개정이 어떻게 보면 제정만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해결책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홍정원 박사님께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해안도시가 네트워크 해양레저 산업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안도시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관광 개발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해양레저 산업의 확산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효과적으로 결국은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은 해양레저 산업의 새로운 어떤 단계 앞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표를 통해서 좀 발판을 만들자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어떤 오늘 계기에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된다고 하면 해양레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 해양도시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결론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시장 수요를 만들어냈느냐 그게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우스갯소리일 것 같은데 오신 지자체인들한테 제가 당시 있는 도시가 관광도시냐 뭐 해양관광도시냐고 물어볼 때 사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관광도시인지 해양관광도시를 생각해보면 한 번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해양관광이라는 걸 주제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생각 크게 관광시장의 변화와 해양레저 관광, 두 번째는 해양레저 관광 정책의 추진, 세 번째 활성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 정책 시장을 얘기할 때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정책을 필 때 사실 선지적 지식을 많이 씁니다. 해양관광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 토론회를 하면 내가 어디를 가봤는데 거긴 여기가 어떻게 좋더라, 어디가 나쁘더라. 사실 근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면 산업이 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자 하고요. 두 번째, 과연 우리가 지금은 해양레저 관광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이 정책이 단어가 쓰인 지는 한 20년 좀 넘었는데 그전에는 해양레저 관광이라는 말을 거의 쓴 적은 없었느냐. 해수욕장, 유원지 이런 말을 썼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법을 몇 차례 제정하려고 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엔 이건 정책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시장 변화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왔을 때 관광시장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방한 외래계 시장은 1,700만 명이었다가 작년에 250만 명, 마이너스 86% 정도가 났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는 시장 역시 1,700만 명에서 85%가 감소되다 보니까 가장 시장의 위축이 가장 큰 게 특징을 가져요. 그나마 괄목살레한 거는 제주도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에 가장 많이 왔었을 때, 크루즈 관객이 많이 왔을 때 100명이 오면 13명은 크루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항공기관 단일 선박 하나로 올 정도로 산업이 컸는데 그 시장 개축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 국제관광시장 역시 15억 명이 왔다가 마이너스 80%. 지금 관광시장의 위기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에 회복이 될 거냐? 앞으로 30년도 더 걸릴 것 같다. 뭐 그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최근에 그 덕분에 무슨 코로나 백신 관광, 백신 여행, 몰디브 같은 지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춰주고 여행 상품까지 관광시장은 변하지만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게 왔지만 해양 관광에서도 뭔가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지난 1년 동안 관광시장이 어떻게 국내 시장이 변했느냐 보면 대부분의 관광시장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유일하게 그 현상을 유지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연생태 시장하고 관광 장소를 받는 시장.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박물관 이런 지역을 방문하는 시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바닷가 지역을 많이 가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그렇지만 양양 같은 경우는 여름에 사람이 오기 많이 갔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닷가나 햇볕을 즐기고 싶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이제 숙박업이나 여행목 카드 시장을 보면 예전에는 대도시 위주의 관광을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경기도 포천, 경남 거천 이렇게 작은 도시를 많이 가더라. 그 해양 관광에 있어도 거기다 대규모 관광 개발보다는 이렇게 작은 컨텐츠를 주는 시장이 많이 하더라고요. 여행 시장이 세분화가 코로나19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지를 관할 때 어떤 걸 고려하시냐면 가장 먼저 말씀드린 왼쪽 상단처럼 밀집된 지역은 가지 않겠다. 바람이 가장 적은 지역을 많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기왕이면 자연 풍경이 많은 지역을 가겠다. 경관 맛집이라고 하는 제주도를 많이 가겠다. 그래서 관광시장 특성 자체는 이렇게 바닷가 지역, 넓은 지역, 오픈된 지역을 가기 때문에 아까 발자지께도 말씀하셨듯이 해양관광은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관광 트렌드를 매년 관광공사에서 영어로 요약을 합니다. 2018년에는 스타트, 브릿지, 리폼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을 하계 휴가에만 갔는데 더 이상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 여행을 자주 가겠다. 두 번째는 힐링 명소에 가겠다. 그래서 해양 치유를 최근에 해수부가 치유 관광을 좀 많이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캠핑, 차박, 지인, 그다음에 개별화의 관광을 가겠다. 과거에는 단체 관광을 많이 갔다고 하면 이제 소규모 관광을 많이 가겠다는 게 최근 트렌드 변화이고요. 이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그럼 앞으로 어떤 관광을
경제, 사회, 환경에서 바뀌었냐 봤더니 경제 트렌드에서 가장 큰 건 안타깝게도 관광 소비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비싼 호캉스를 즐기고 비용이 없는 분들은 집에서 홈트를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 양극화 시장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회경제적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규모 개별 여행. 그러니까 더 이상 대단위 시설을 위한 관광 정책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져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환경 트렌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도어 관광, 그다음에 치유 휴양 관광. 그래서 해양 관광의 기반이 레저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한다면 오히려 관광 시장에 있어서도 이렇게 경제 트렌드 방향은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해양 관광 트렌드의 영향이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나름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해양 관광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법 제정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트렌드를 잘 조사해서 지자체에 제공해 주고 난다면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매년 바뀌지 않는 트렌드는 어떤 것이냐면 해수욕장, 해산물급의 해양 경관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레저 스포츠는 과거보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정책을 할 때 보면 형성군에 따라서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을 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유지될 현상이라고 한다면 해수욕장 공간을 바꿔주시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저가의 장비를 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레저 스포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정 시장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 하나,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낼 것인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에서 한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관광, 해양 관광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부정적 영향이 해양 관광이 좀 더 낮게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야외라고 하는 공간 통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뭘 많이 하겠느냐고 아직도 해양 경관이나 해산물 수집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에 조사해나 앞으로 조사해나 코로나 이후에도 해양 경관 감상하고 이렇게 바다 한번에서 흔히 우리 먹방이라고 하는 관광 시장은 계속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횟집이 앞으로의 횟집과 바뀔 수 있는 콘텐츠를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항상 같은 걸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름에도 올해도 바닷가는 꼭 한번 가보겠다 이런 특성을 좀 많이 나타냈었고요. 해양 관광을 살펴서 어떤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냐 여쭤보면 지역 해양 관광 상과가 조일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양양에 가 있는지 강원도 고성에 가 있으면 똑같은 바다가 아니라 양양에서 봤을 때의 바다하고 고성에서 봤을 때 바다가 다른 컨텐츠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비슷한 컨텐츠를 너무 많이 주니까 꼭 거기를 가고 싶은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 또 하나 아까 환경 얘기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바닷가에 갔을 땐 가장 좋은 건 생태 휴양공원을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복합시설, 대규모 서핑 단지를 만들 거라고 공급정책은 얘기하지만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휴식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제주도든 어디든 한번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런 수용 호텔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에도 똑같은 일이고 전문가도 국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지역 해양관광 상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인프라를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보면 결국 해양 공간은 개방성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 그다음에 해수욕장 공간을 좀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정책적 시사적 트렌드는 연구를 통해서 한번 얻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복과 관련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인데요. 한번 해양 레저 관광이란 말이 쓰여서부터 지금 해수부 해양 레저 정책과가 레저 관광을 만들 때 얼마나 흐름이 흘러왔냐를 보면 한 5번째의 변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90년도에는 사실 해양관광을 전담하는 부서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섬관광 따로, 농어촌 관광 따로 이렇게 흘러왔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세종대 같은 유원지나 바닷가 해운대 해수욕장 이 정도로 해양관광이라고 얘기했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초기에 이제 해양정책과의 해양 레저 담당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알리자 그 당시 나왔던 게 마이카에서 마이 요트 시대 이런 정책이 나왔었는데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요트원 시대 3만 불 시대가 왔으니까 요트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 지리가 확인해 봤는데 근거는 아직까지 못 찾아봤습니다. 근데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꼭 돈에 의해서 레저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다 중요한 건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바다를 즐겨본 문화가 있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물론 비용에 따라 생각하다 보니까 레저 스포츠가 항상 해양 레저가 비싸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친수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아마 해양 레저 시대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마리나, 크루즈, 수중 레저, 해양 치유까지 흘러왔는데 20년 정도 흘러다 보면 짧으면 짧고 굵다면 되게 긴 시절인데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는데 다만 지자체에서 볼 때는 이게 잘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관광과의 일인지 해양수산과의 일인지 분리돼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역 내 관광시장을 보면 하나로 일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고 지역 간에 어찌 보면 경쟁도 많았던 일 같아요. 조정 교수님 네트워크 말씀하신 서로 관광산업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각기 경쟁을 하면서부터 그런 다양한 정책이 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그냥 두드러진 것은 2014년 이후 해양 내적과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번역을 나누거나 인프라를 만들거나 광역을 해준 이렇게 부분별로 다양한 정책이 나온 건 그나마 이제 국민에게 수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걸 좀 긍정적인 정책적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정책을 하시는 가장 큰 고민은 이걸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피드백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일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지역마다 이제 해양수산 관련된 사업을 하시면 근거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근거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있는 28조의 해양관광진흥의 시책이라는 말로 다 대부분 처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사이에 마린항만법, 해수욕장법, 크루즈법, 순회법이 있지만 대부분 인프라가 저 시면서 만들어지니까 가장 큰 문제는 법정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기적으로 산업을 근거하거나 산업을 계획할 게 아니라 취재회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시책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꼭 법이 있어야 뭐 계획을 만드냐는 얘기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정책을 집행할 때 법에 의해서 예산을 주거나 법에 의해서 조직을 만드는 걸 보면 뭔가 좀 체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가 이제 개별법에 의한 건 조정하는 기능을 따져본다면 그러한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해양대상 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세부가 다양히 변경된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엔 이제 해양관광 육성은 해양대적과에서 크루즈 산업은 해운정책과에서 마리나 개발은 지역 항만가가 이렇게 나눠서 하던 정책을 이제 해양대적과는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 영역은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2014년엔 한 300억 미만이었던 1,400억까지 크게 올라갔고 가장 큰 영역은 이제 해양관광 육성 그 중에서 아까 7대 광역 거점 시설을 만들면서 이제 사업이 많이 커졌다고 특징적이고요. 그 중에서 커진 건 이제 지자체 다본부죠. 즉 말씀드린 게 인프라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고민은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수용력을 늘리는 건 좋은데 따라가야 될 것은 인프라가 트렌드보다 늦다는 거죠. 사실은 트렌드를 맞춰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뭔가 거점 인프라를 만들면 되갈 것이다. 그래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수용력 제도의 개선이 되지만 그에 맞는 콘텐츠를 같이 만드는 게 아주 총균세에서 나오듯이 가전 우리가 선정한 인프라가 적진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도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관광지 개발했을 때 거점으로 만들면 허벤스코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배경적 고민도 좀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음은 오늘 관련된 법인데 지난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법의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과연 해양관광 관련된 법이 어떤 게 있을 것이며 일단 기본법적인 성격은 이제 어쨌든 해양관광 법은 없으니까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있고요. 낚시관리법을 이제 레저 스포츠냐고 묻느냐 안 묻느냐 저 같은 연구자에서는 낚시관리법은 레저 스포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레저 스포츠 관련된 법, 산업에 관련된 법, 그다음에 자원에 관련된 법이 있는데 연도마다 다르듯이 가장 큰 고민은 이렇게 마리나항만법, 크루즈 산업법, 수중해적법이 있지만 이 법 중에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것, 서비스업을 만드는 법은 사실은 마리나항만법과 수중해적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루즈가 아까 220만 뼈까지 왔지만 크루즈 산업법에 의해서 크루즈 업체가 등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서비스 장치가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는 해운 관련된 업체인 경우가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통계를 잡을 때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화체부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문체부는 이제 거꾸로 관광진흥법을 4개로 나누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이제 해수부 쪽에서는 이 나누는 법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한번 공통적으로 있는 것, 없는 것을 한번 분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과 진흥법적인 성격인데 사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기적인 계획을 점검하고 플랜하는 법조문에 나중에 혹시 해양사업법을 만드실 때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분류해봤는데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은 해양사업발전법 내에는 없습니다. 또 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은
크루즈밖에 없다 보니까 실제 이 개별법으로 전체적인 해양 레저 서비스업을 육성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서 해양 레저 산업 관련된 법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이 공통된 요소를 묶을 수 있는 상위 계획적인 내용하고 제도적인 정책적 지원, 그다음에 업을 육성하는 내용들 이게 좀 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제정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시도가 됐었는데 2006년에는 이제 해양관광자원개발법 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때는 이제 해양관광자원기본계획, 해수욕장 마련 5가지를 만드는 걸 했었는데 이 역시 탄력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폐기됐었고요. 그 다음번에는 해수부 자체적으로 이제 국토해양부 시절에 그럼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공간을 만드는 법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해양산 발전 기본법 안에 해양관광진흥을 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시도가 있었지만 이때 역시 불발이 됐고요. 2018년 최근에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뭐 지구까지 만들었지만 역시 그냥 폐기가 됐는데 1년의 과정을 보면 의회나 해수부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자체에서도 한번 이렇게 레저법이 필요합니다라는 지역의 목소리를 좀 한 번씩 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지역의 정책 사업을 유치한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뭔가 전체적인 컨트롤 틀에서 보면 뭔가 이번에도 입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법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은 지자체에서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난 어제 건가 오늘인 것 아마 제가 해양관광 자원해양 법이 하나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법과 지금 하시려는 법과 관계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셔갖고 한번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다 보면 이제 대안입법 조정을 받긴 하겠지만 뭐 이게 법에 대한 수요는 주기적으로 있었지만 끝까지 만들어지지 못한 건 좀 아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한 현안들 문제, 마리나 항만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마리나 항만법, 해수욕장 공간 내에서 해경과 소방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이사 때문에 해수욕장법, 그다음에 갑자기 늘어난 크루즈 때문에 크루즈 산업법, 수중레저 안전 때문에 만들어진 수중레저법, 그다음에 해양치유자원법 주위로 나오다 보니까 이 법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조금씩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논의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상위 개념을 묶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다가 아니다 그래도 사업체를 진행하는 산업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런 논의가 양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향후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아까 제가 표를 만들었지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업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저는 어째 대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주기적으로 컨텐츠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사업체에게 일반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추계 구축된 형태로 한번 법안 내용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관한 시장의 변화인데요. 지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줄었다지만 해수욕장 계획이 2019년 대비해서 한 63%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로나의 영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16년 이후 계속 물론 날씨 영향 때문에 줄은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일본 사례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도 줄고 있고 레저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조사를 보면 이게 더 이상 해수욕장은 해수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레저 스포츠를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더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해수욕장은 여름에 60일만 개장하는, 물론 이제 개장법은 바뀌어서 연중 개장이 가지게 하는데요. 그래서 공간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시장을 너무 많이 쓰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공간을 좀 사업자들과 지역 주민과 어민이 좀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 쪽에서 보면 재밌는 표현이 태안에 이제 말리포라는 해수욕장이 예전에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인데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말리포니아라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서해안에서도 서핑을 해도 되는데 이분들은 서핑을 적극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하루 햇볕을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이 최근에 인기가 많아지듯이 수도권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송정해수욕장 주변에서 1박 잘 수 있는 콘도미니엄 오피스텔을 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서핑을 한번 하고 출근을 하게 돼서 트렌드가 급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면, 근데 우리 아직까지 해수욕장이라는 공간은 여름철에 파라솔을 치고 횟집을 풀고 이 공간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부산에 오려면은 이제 부산에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 여름에 이런 말이 되거든요. 부산에 가면 요트를 한번 타본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년 전에 요트라는 얘기를 하면은 부자들이 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해양대 네트워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에서 이제 10,000원의 행복이라서 10,000원을 내면 요트 한 시간 체험하는 거.
관광객들 경관을 많이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6년에도 부산에 있는 업체가 한 50개였는데 지금은 80개, 90개 정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마련하는 인프라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간의 변화나 산업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산업의 변화가 바뀌면 서로 레저 선박을 위한 시장, 그다음에 보험 시장 이 연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구조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게 이건 어항이니까 안 되고 이건 항로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안전에 대한 포커스가 많은 게 좀 문제점인 것 같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예능이라는 게 사회를 반영하거나 사회 호기심을 겨루는데 작년에 재미있게 요트만 관련된 예능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왔었는데 제가 3가지 다 보고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는 너무 바닷가를 먼 바다 가다 보니까 저걸 보면 사람들이 도저히 요트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는 너무 예쁜 배를 갖다 쓰다 보니까 다 저렇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 맞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전략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트나 스크루즈 이게 먼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MZ세대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도 이런 걸 변화를 추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사업 통계를 만들어내는데 거기 보면 이제 해양레저관광 사업체 통계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오마청에서 뽑아봤는데 2017년부터 2020년인데 2019년도까지가 이루어지는데요. 한 2017년 이후부터 이 파란색 바가 사업체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한 1,200개대에서 1,300개가 업체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해양레저의 특성상 소규모 창업이 많고요. 반대로 사업체의 매출액은 줄어드는데 매출액은 줄어서도 대부분의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업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규모 창업이라는 게 있고 바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공간 때문에 2, 3년만 늘어나면 현대 사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정책적으로 바라는 건 크게 2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해양 레저를 좀 많이 홍보 좀 마케팅해 줍시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많이 보여줘서 홍보를 하면 정책적으로 우리도 도움이 받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내수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내수시장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해서 이런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발표회 오기 전에 한번 전화를 몇 군데 해봤습니다. 스킨스쿠버 업체도 조사해보고 서핑 업체도 조사를 해보면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킨스쿠버 시장은 커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에 못 나가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그뿐만이 아니라 멀리 자주 갈 수 있는 곳을 가려고 하지 최근에 아직 해외를 가지 않더라. 그리고 새로운 레저 스포츠에 대한 트렌드가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레저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게 교육 시장이 커지면 운영 장벽이 커지고 그게 커지면 나중에 수력이 커지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킨스쿠버를 볼 때 저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그런 얘기하지만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 사업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앞단에 있는 것. 그러니까 대중의 수요를 좀 트리거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한데 이 역시 아마 레저 스포츠나 그런 사업 쪽에서 지원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법에 담을 때도 이렇게 시장과 사업체를 지원하는 전략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이 그림이 어찌 보면 해양 레저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떤 정책 플랜한테 여쭤보면 여름에 바다를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를 꼭 물어보는데 오늘 여쭤보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너무 더워서 안 가신다는 분이 있고 가보진 않았지만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 정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실제 체험을 안 하다 보니 많은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이제 부산에서는 안 오셨지만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줘야 되는데 송정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업인들이 볼 때 다이버들은 아직도 해산물 절시하는 사람일 뿐인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프리다이빙에서 건전 다이빙을 말하는 에코 다이빙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에 대한 소구력이 좀 적을 특징이고요. 그리고 어항은 비어도 내가 레저 선박에 오는 건 못 보겠다. 이 공간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노는 사람과 놀지 않는 이분법적인 생각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저 요트대회에 참여해봤는데 국제 요트대회에 나갔는데 어선이 요트를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도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을 거고 아시아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게 서로 요트대회를 하는 건지 내가 뭘 하는 건지 서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맨 마지막에 두 그림은 왼쪽 그림은 제가 이번에 있었던 부산시 요트 박람회 사진을 찍은 건데 사실 많이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왜 산업전이라는 걸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요트 산업전이나 요트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가장 좋은 프로덕션 요트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중소조선업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걸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저 그림은 미국에서 하는 아메리카스 요트 대회를 개최하는 사진입니다.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요트를 보고 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만큼만 만들어지면 아마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소리가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산업적이 아니라 사실은 친숙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요트를 보고서 즐기고, 그래서 저 요트, 아메리카스 요트 대회는 사실은 요트 대회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냉정하게 이게 요트 대회가 아니라 산업적, 우리 왜 F1 대회를 하면은 자동차 스킬이 올라가듯이 그런 시설을 보여주는 공간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트 대회를 해도 항상 우리나라는 요트 선수들만 오지 일반 시민들이 접전을 못하는 거죠. 지난해 이제 남해안컵 요트 대회가 있었지만 실제로 늘 참가하시는 선수들만 참가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저건 해보진 않았지만 벽이 있는 거죠, 유리벽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계산해서 우리가 바다에 가는 게 늘 안전하고 즐겁다. 그래서 친수 문화를 늘 즐길 수 있는 것. 제주도가 제가 해양 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주도를 가는 유적의 특징은 해양 경관을 보러 가는데 실제 바다를 들어가 보는 건 잠수함이나 해수욕장밖에 없는 거죠. 그 위에 레저 스포츠를 즐기려고 한다면 크게 고민이 없다는 거죠. 아마 최근에 뭐 스킨스쿠버나 문선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 제약이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관광을 중심으로 뭔가 좀 봐줬으면 주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어찌 보면 친수 문화를 통해서 레저 스포츠를 대중화하는 것들, 소비 문화를 좀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렌드 쪽에서도 한번 이거 제가 트렌드를 최근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해양관광을 만들어도 단기 체류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연안 도심을 만들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이번 주에 제주도에서는 어떤 정보가, 경북 울진에서는 어떤 게, 삼척에서는 어떤 관광이,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해서 한번 모임을 만드는 게 아마 트렌드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거 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관광은 이런 게 많이 뜬다고 합니다. 융합관광, 해양치유 같은 게 융합관광인데 단순 목적으로만 관광하는 게 아니라 가서 플러스 하나 더하는 것. 그다음에 중장년층과 MZ세대가. 세 번째는 이제 즐겁고 불편한. 사실 캠핑을 왜 갈까 하지만 캠핑 가는 과정하고 그것 때문에 자연을 즐기기 때문에 가는데, 왜 해수욕장에 갑자기 캠핑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거는 쓰레기 문제만을 현재 부각시키지 그분들에게 무언가 줄까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 관광, 슬로우 트래블을 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는 시설과 자연을 조사하는데 이걸 묶어주는 제도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법이나 진입법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시설하고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사업체와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다 보면 현황이 어떤 것인지 그 중에서 정책 사업을 발굴하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계획적 접근이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공간 이용 정보인데, 이게 지난해 어찌 보면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나 전학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해수욕장에 코로나가 생기면 어쩔 건데, 아이러니하게 BBC에서도 소개를 했죠. 우리나라 해수욕장 정보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난해도 과장 때 이때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실제 일본은 지난해 해수욕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나 그리스 열지 못했는데, 우리는 방역이라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해수욕장을 가면 전국 7대 해수욕장이 거의 75%가 가는데 분산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좀 더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한다면 지역 내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보여주고 나면 아마 지역 방문객들은 아마 스스로 회피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고 저 지역은 저렇고.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 보면 해수욕장 비슷한 컨셉을 가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갔을 때, 대신에 갔을 때 각기 다른 걸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비슷한 걸 주는 특징이 있는데, 뭐 캠핑이 좋다든지 아니면 식당이 좋다든지 넓은 해수욕장이 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을 이제 치유 공간으로 쓰거나 휴식으로 쓰거나 레저 공간을 쓰는데, 우리는 아직도 파라솔 공간으로만 쓰는 것보다는 레저 스포츠장에 그냥 양보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할 때 해수욕장 업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어촌계에 지적 주는 게 아니라 어촌계도 사업에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문제, 약간 공간의 전환과 서비스업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제도적 정비 측면에서는 그래도 해양 레저 관광 정책 개선관을 연구를 하면 전문가들이 매년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까지 무엇이냐 물어보면 가장 전문가들이 늘 같은 소리가 제도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오늘 뭐 정책에 대한 마지막 얘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시책을 하고 개별법으로 하는데, 이걸 따로 보조사업 따로 제도사업 따르게 아니라 상위 계획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 기본 계획에서 그 내용을 담고 그걸 사업으로 나눠서 법제도 계획 정책사를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분리돼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책을 좀 순환적으로 해서 이게 기본 계획이 되든 산업법이 되든 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을 만들거나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전문가들은 항상 해양관광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국민들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건 이게 대한 관심은 거의 없죠. 가장 좋은 건 바닷가에서 편하게 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감히 지역을 좀 발전시킬 것이냐. 두 개의 합의점은 첫 번째는 프렌드가 지역 자원이 맞느냐. 아니 다 똑같이 전국에 똑같은 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수도권에 갈 때 관광 트렌드와 강원도를 갈 때 관광 트렌드 제주도 다를 거니까 트렌드 변화에 맞추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친수 문화를 만드는 것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이건 사실은 뭐 몇 가지 협회가 있었지만 제대적으로 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해양과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 패턴하고 이용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얼마 전에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강국이다라는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1,500명 정도 질문을 해봤는데 해양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연구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해양 강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떤 나라가 해양 강국입니까? 질의를 드리면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해양 강국입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해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해양 문화를 체험하거나 해서 사실은 비슷한 말씀을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다를 우리가 자유롭게 억세스할 수 있느냐, 아무 때나 내가 적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서 정책적 제한 시설에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중이 해양 문화를 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과 사업체가 그를 통해서 시장을 영입할 수 있는 것, 그걸 좀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